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열흘 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서울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죠. 취재 결과 이 북한 무인기는 우리 방공기지를 요리조리 피해 날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레이더와 방공포의 발각이 될 만한 곳에선 갑자기 고도를 변경해 추적을 피한 흔적도 나타났는데요. 북한이 우리 군시설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서울 상공 침투를 위해 분산용으로 무인기 4대를 더 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소식 조아라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남하한 건 지난달 26일. 그중 한 대는 한강 일대 상공을 따라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상공을 침범한 무인기 한 대의 항적을 최종 확인한 결과 북한 무인기는 방공기지를 피해 날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공포 주변을 지날 때는 고도를 20km까지 높여 격추를 피했습니다. 또 레이더 탐지 구간에서는 고도를 낮춰 비행하며 레이더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귀신같이 방공기지 사이로 비행했다며 북한이 우리 군시설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6일 강화 인근으로 추가로 내려보낸 무인기 4대는 우리 군의 주위를 분산시킨 뒤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코브라 공격 헬기를 동원해 100발을 사격했지만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방어 태세를 정확히 파악해 허를 찔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인기 대응을 위한 실전적인 훈련 부족과 함께 한국군의 강약점을 파악한 북한의 침투 전술에 농락을 당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군 일각에서는 안보 태세를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어제 군 발표는 이랬죠. 비행금지 구역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용산까지 오진 않았다. 그럼 정확히 북한 무인기는 어디까지 내려왔던 걸까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서울시청 사이로 지나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상공을 다녀간 북한 무인기의 구체적인 항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로를 타고 서울에 진입한 북한 무인기 한 대는 청와대와 서울시청 사이를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항적이 발견된 인근은 광화문과 종로로 청와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모여있는 정부서울청사, 서울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밀집돼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의 심장부를 날아다닌 겁니다. 앞서 군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 P-73 침범을 부인해오다 어제 뒤늦게 비행금지 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용산 상공을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 침범 가능성이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처음 보고된 건 지난 1일입니다. 군은 전수조사 등 재조사를 거쳐 4일 뒤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정보 판단 실패와 입장 번복에 따른 군 수뇌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문책론이 나오는 가운데 군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해 12월 26일 침범했죠. 대통령이 비행 금지 구역이 뚫렸다고 보고를 받은 게 1월 4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일주일 전 뚫린 것 같다고 말한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군 장성 출신의 김병주 의원인데 이 여권은 군도 몰랐던 걸 어떻게 알았냐,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공세를 폈습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김호영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누구 말이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비행금지구역 침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이 받은 정보의 출처를 문제 삼는 겁니다.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 한데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밝힐 수 없는 것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 신원식 의원은 SNS에
우리 군보다 북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출처를 밝히라고 압박하자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도를 조금만 볼 줄 아는 일반 국민이라면 종로와 남산 사이에 지나갔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으로부터 받은 정보인 양 지금 색깔 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군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지도가 포함된 자료를 보고 판단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의심스러워서 국방위가 끝나고 사무실에 와서 비행금지 구역을 그려봤습니다. 한남동으로부터 3.7km, 대통령 용산 집무실로부터 3.7km를 그렸을 때 비행 궤적이 일부 스쳐듯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의혹은 어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제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의 공방, 핵심이 뭡니까? 군도 몰랐던 사실을 야당 의원이 어떻게 알았느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 비행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왔었던 이 사실에 대한 겁니다. 김 의원이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넘어왔을지 모른다고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게 지난달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였습니다. 군이 이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게 지난 1일, 확정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4일입니다. 군의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 김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자료를 누구한테 받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던 거냐고 대통령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 내통설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 김병주 의원은 오늘 해명을 했잖아요. 어떻게 알았다고 합니까? 오늘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면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 현안 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보고 용산과 한남동 간저 주변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보시는 사진이 지난달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의혹 제기하기 하루 전 군이 국회에 제출한 개략적인 북한 무인기의 항적도입니다. 누가 봐도 군이 제공한 이 그림에 나온 무인기의 항적이 대통령실과 매우 가까우니까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추정을 했던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공한 군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추정이 가능한 자료라고 하나요? 김 의원이 이 근거로 든 개략적인 북한 무인기 항적도 이 그림을 근거로 실제 대통령실로부터 반경 3.7km의 비행 금지 구역을 표시해 보면 김 의원의 말과는 달리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하지 않는다. 김 의원이 말한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라는 게 군의 반응입니다. 자, 처음 의혹을 제기한 대통령실이나 네. 국민의힘은 뭘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주 의원에 대한 이 대통령실의 의문에 국민의힘이 그 화력을 보태는 형국입니다.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말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글을 준비했는데요.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한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거 아니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SNS 글입니다. 자, 혹시 김병주 의원이 먼저 알았다면 그런데 그걸 알려준 사람이 북한이 아니라 군이 대통령 보고 전에 야당 의원에게 먼저 알려줬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저도 혹시나 이제 군이 상부에 이 사실을 숨기려 한 건 아닌가 궁금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애초 비행 금지 구역 침범 사실이 없다고 밝혔던 군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좀 보면 어떤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침범을 하죠.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밀 분석을 하기 위해 전비태세 검열을 시작한 날짜가 지난달 27일입니다. 이때까지 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부대 컴퓨터를 싹 조사하던 지난 1일 수도방위 사령부 컴퓨터 딱 한 대에서 처음으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됩니다. 우리 군이 침범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이 바로 이때인 겁니다. 1일에 우리 군이 처음 알게 된 정보가
이보다 나흘 앞서서 김 의원에게 흘러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군에서 자료가 흘러갔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을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자, 그냥 추정했는데 우연히 맞은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었던 건지 둘 중 하나인데 여권에서는 어디서 듣더라도 그건 군에서 들은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군은 뭐 무인기 항적을 놓쳤으니까 무능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겠죠? 맞습니다. 이 서울 용산까지 뚫린 건 아니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무인기는 우리 군 시설을 요리조리 피해 내려와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종로 일대를 유유히 비행했습니다. 침범 당시엔 그 사실도 몰랐던 데다가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넘지 않았다고 확정해서 발표했다가 스스로 번복하면서 신뢰는 더 추락했습니다. 정치권 공방과는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거,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군 대응이 무능했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책 가능성이 나오는데 결국 대통령이 판단을 하겠죠? 취재를 좀 해보면요. 이 군 문책 가능성을 강조했던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해진 분위기입니다. 당장 문책성 인사를 하기보다는 일단 조사를 좀 지켜보자 이런 반응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계속되는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발전사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쿠폰을 강제로 사도록 퇴임 직전에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입니다. 맞다면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득을 보도록 강매한 것 아니냐, 대못을 받고 나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는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에서 2026년까지 25%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발전사는 정해진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면 태양광 업체 등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쿠폰을 사들여 부족분을 메워야 합니다. 정해진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발전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더해 퇴임 직전인 지난해 4월 관련 규정을 또 바꿨습니다. 부족분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할당량을 정해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쿠폰을 구매하도록 한 겁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막판에 정책 대못받기를 한 건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ECD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달하고 중국만 해도 25%가 넘습니다. 우리는 까마득히 뒤처져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추가 감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얼른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발전사에게 신재생 에너지 사라고 하면 그러잖아도 적자인 한전은 더 부담이죠. 한전 적자는 커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감사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전력공사가 시장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비중을 늘리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는 구입 단가가 비싸져 비용은 늘어나는데 정작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아 수입이 줄어 적자가 커졌다는 겁니다. 2020년 흑자였던 한전은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결정한 2021년 5조 8천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또 발전사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쿠폰을 정해진 만큼 무조건 사도록 지침을 바꾼 지난해에는 영업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요금은 산정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필요한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2021년 산업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기획재정부가 거부한 배경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여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결과적으로 한전의 경영 악화로 이어진 건 아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출석 하루 전날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 용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오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러 가시는 일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당당하게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했는데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출석 전날인 오는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자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이어 임시국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방탄에 단 하루의 빈틈도 두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의 소환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한 후 검찰이 다시 요청한 10일과 12일 사이에서 출석 일자를 조율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두 번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재차 압박했고요. 여당은 이 장관을 엄호하는 동시에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먼저 유지훈 기자가 청문회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퇴를 생각할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까?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야당의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 이 장관은 유족들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야당이 탄핵까지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책임지고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거 아닌지. 여당은 참사 당일 닥터카로 불리는 재난지원 차량과 복지부 장관 차량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신현영 의원 D맨 요원 될 수 없죠. 그 폐영한 거 신분증이죠. 일종의. 현장 출입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위조죠. 그 그러고 다녔으면은. 국정조사에서 나온 것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열흘 연장하고 다음 주 3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앞서 보신 청문회엔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출석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꿔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것은 내가 영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부실 대응 지적엔 실무진의 실수라며 부하 직원 탓을 했습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후 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추궁하자 실무진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죠. 실무진의 실수입니다. 회의를 안 했는데 회의를 했다고 보도자료 내는 게 실수란 말이에요? 제가 한 거짓말은 아니죠. 헬로윈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은 것을 따지자 부구청장 얘기만 되풀이합니다. 부구청장이 본인이 주재하겠다고 부구청장께서 잘해주실 자신의 책임에 대해선 포괄적 책임은 있다고 했다가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제를 삼자 무한한 책임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구속수감 중 한 전직 용산구 의원이 박 구청장 명의로 부적절한 새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민들한테 이런 메시지 보내셨어요.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금 저 내용은 전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고 모르는 내용입니다.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영악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 아닙니다. 반면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았던 당직자로서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모님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대단하다는 걸까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김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말인데요. 어제 박 전 원장은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 저 정도 배심과 자기 결백을 믿고 싸워나간다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도와줬다고 해도 영원한 DJ 비서실장 입에서 예상 못할 발언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 발언 이후에 박 전 원장의 SNS에는요. 평생 민주화 투쟁을 한 김대중을 범죄화 투쟁하는 이재명과 비교할 수가 있느냐.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 팔지 말아라. 공천이 자신 없느냐 같은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동교 동계 인사는요. 박 전 원장 발언에 대해서 유구무원이라면서 방송에서 발언을 좀 조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 전 원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걸 강조한 거지. 어떻게 특히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비교하겠느냐. 이건 아니에요. 자, 마침 오늘이 김대중 전 대통령 생일이라죠. 살아있었다면 백수, 그러니까 99세가 되는 생일이에요. 맞습니다. 어제 박 전 원장은 SNS에 한없는 추모와 그리움이 이 온몸을 감싼다고 적었는데요. 오늘은 김대중 재단 관계자들과 현충원을 찾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 모습인데 끝까지 가나? 뭘까요?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나 전 의원이 어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늘 대통령실이 대놓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이 출산에 따라서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나경원 전 의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때마침 오늘 친윤으로 꼽히는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고심 중이실 텐데 저는 정치는 좀 진중하고 길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출마 안 하는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인데 지금 하시는 일도 충분히 너무나 유의미해서 일각에서는 어제 불출마를 선언한 권성동 의원에 이어 나경원 부위원장도 좀 주저앉혀서 친윤 후보를 김기현 의원으로 교통 정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 여론조사하면 지지층 중에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나경원 부위원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 부위원장 선택이 더 중요해지겠군요. 맞습니다. 그 선택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게 좀 힘이 있으려면 당대표 하면서 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농담처럼 하는데 오늘은 출마에 조금 더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왠지 당분간 시끌시끌할 것 같군요. 주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정책 뒤집히자 전 정부 인사들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김상조,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죠. 문재인 청와대 고위급 정책 라인과 장 차관들이요. 정책 포럼을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포럼 이름이 흥미로운데요. 사이제입니다. 조선 후기 개혁군주였던 이 정조를 지근거리에서 모신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서 지낸 곳에 이름을 딴 거라고 하네요. 유배지라고 하니까 뭔가 뼈 있는 이름 같은데요. 왜 다시 뭉친 거예요? 주요 정책을 5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 친원전 정책,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정책을 되돌리고 있고 또 이 중 상당수는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죠.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 뒤집어서 감사원을 앞세우거나 정책적인 뒤집기를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성찰, 계승, 발전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의제, 여기 참여 인사 중 상당수는 수사나 감사 대상이더군요. 네, 무조건 바꾸는 건 혼란을 빚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맞는데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삶이 말 그대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생일에 전신 화상을 입은 20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원치도 않는 생일 이벤트를 받다 봉변을 당한 건데요. 이 피해자는 2년이 지난 지금도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인적이 뜸한 공터.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주변에 서 있는 이들이 테이프로 남성의 발목을 감쌉니다. 묶여있는 남성은 당시 22살이던 박모 씨입니다. 주변엔 휘발유가 뿌려졌고 다리에 폭죽이 올려진 채 불이 붙여졌습니다. 박 씨에게 불이 옮겨 붙으면서 전신 40%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테이프도 묶고 두건을 계속 씌워져 있었고 폭죽을 제 다리에다가 붙였어요. 불이 붙어서 너무 뜨겁고 아프고 너무 놀라고. 이날은 박 씨의 생일. 남성들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이었는데 생일 축하를 해준다며 공터로 끌고 갔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은 박 씨는 119를 불러달라고 호소했지만 가해자들은 외진 곳이라는 이유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가 들어오는 시간보다 우리가 차 타고 가는 시간이 더 빠르다. 저는 계속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토를 막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지금껏 병원을 오가면서 들인 돈만 1억 원이 넘습니다. 막대한 치료비에 합의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해, 안 해도 집행유예 해 라는 소리를 듣고 당장 병원비가 시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도. 가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게 고작입니다.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처만 깊어집니다. 이분들 얼굴을 못 덮고 자고 집에서 가스레인지 불 켜는 것도 무서워서 라면도 요리도 못 해먹고.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방금 보신 사건의 가해자 일단 4명이고요. 그중 1명은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달 채널A가 전해드렸던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그 20대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김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자에 결박당한 박모 씨 옆에 한 남성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A 씨입니다. 생일 축하를 해준다며 박 씨를 차에 태워 공터로 데려간 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서울 양천구와 경기 광명, 안양 일대 2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과실치상에 무면허 운전 혐의가 더해졌지만 지난해 3월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제대로 반성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사고를 낸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된 겁니다.
불과 7달 뒤 경기 고양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운전자인 50대 가장이 숨졌는데 A씨는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7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벌이다 끝내 또 다른 가정까지 풍비박산 낸 겁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강한 처벌을 받고 정말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더라면 저희 애기 아빠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오는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돼 10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전기차 택시가 상점으로 돌진을 해서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대전의 한 사거리. 택시가 빠른 속도로 인도를 넘어 맞은편 건물로 돌진합니다. 인도에 설치된 표지판은 힘없이 꺾여 나가고 건물에는 먼지 구름이 자욱합니다. 인근에 있던 행인들도 놀라 현장으로 뛰어옵니다. 이 건물 1층 귀금속 판매장에 전기차 택시가 돌진한 건 오전 6시 35분쯤입니다. 택시를 몰던 60대 기사와 40대 승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장 유리문과 진열대가 파손됐지만 영업시간 전이라서 2차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택시는 지난해 출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음주나 졸음은 확실히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기록 장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제부터 중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은 출국 전에 반드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탑승객들 한국 입국한 후에 PCR 검사를 해보니 8명 중 1명꼴로 확진자였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278명. 도착 직후 PCR 검사에서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31.5%까지 올랐던 양성률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제부터 시행된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비행기 탑승 전 음성 판정을 받고도 8명 중 1명꼴로 판정이 번복된 겁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또 양성으로 확진되는 그런 비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의 방역 상황이나 코로나 유행 상황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탑승 48시간 내에 받은 PCR 혹은 24시간 내에 신속항원 검사가 인정되는데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받은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하는 결과는 민감도가 더 낮을 것이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의 검사 결과가 아니면 미음성도 많고 그래서 PCR만 인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진자 통계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상황. 더욱 강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서울 노원구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보니 노후된 열 수송관이 파열돼 100도 가까운 뜨거운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그 일대 아파트 난방과 온수가 끊겼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도심하천에 거대한 수증기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산책로 입구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한쪽에서는 땅을 파헤친 채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열 수송관이 파열됐습니다. 29년 된 노후 배관이 문제였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일대 난방 공급을 중단한 채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여파로 주변 아파트 2만 3천 세대와 유치원 등 30여 개 기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겼습니다. 불편해. 나도 오늘 온수 못 썼어. 샤워는 안 하고 그냥 가스레인지다가 물 대갖고 찬물하고 타가지고 그냥 수건으로 닦았어. 우리 아들 감기 걸려서 아파갖고 난방에 안 되죠.
열 수송관을 따라 공급되던 물은 100도에 이르는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배관에서 샌 온수가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곳곳에는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노후 열 수송관이 터진 건 올 겨울에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난방 수요가 늘며 높아지는 압력을 낡은 수송관이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1년 전보다 69% 급감했고 LG전자는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문제는 올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가전제품 판매점이 재고떨이에 나섰습니다. 작년보다 할인폭을 키웠더니 그나마 손님이 찾아옵니다. 12월 말쯤에 왔었는데 신년 행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날짜 맞춰서 방문했습니다. 조금 더 할인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제조사들은 물건이 팔리지도 않고 깎아 팔아봐야 남는 것도 적은 상황. 불황의 여파는 어닝 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급감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이 4조 원대에 그친 건 2014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면서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은 데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 소비재 수요도 위축된 영향입니다. 작년 매출이 한국 기업 최초로 3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체력은 나빠진 겁니다. LG전자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1.2% 곤두박질 쳤습니다. 재고를 줄이려고 할인을 많이 했더니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입니다. 금리 인상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거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 오히려 경기가 나쁠 때 R&D 투자를 확보해서 기술 경쟁력이나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국내 간판 기업들이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런 위기일수록 극복하려면 뚫고 나갈 새로운 기술이 필수적이죠. 오늘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 CES가 개막했습니다. 미래의 우리는 어떤 차를 타게 될까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he definitely doesn't lack self-confidence, right, Dee? You bet, Oliver. 사람과 대화하며 윙크하는 자동차. BMW의 미래형 전기차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차량 색깔을 바꾸기도 합니다. 소니가 혼다와 손잡고 선보인 첫 전기차 콘셉트카는 소니의 유명 게임을 탑재했고 좌석마다 스크린이 달려있어 달리는 게임기를 방불케 합니다. 전 세계 주요 자동차와 모빌리티 기업이 모여있는 전시장입니다. 이 전시 규모는 지난해보다 25% 더 확대됐는데요. 그만큼 기술이 더 발전하고 사람들의 관심 역시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I'm interested in automotive technology, electrification, new ways of mobility. 운전을 한층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바퀴가 90도로 돌아간 채 개걸음 치듯 옆으로 이동하고 바퀴가 360도 회전해 제자리 유턴도 가능해집니다.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과 입, 몸 동작을 인식해 졸음운전을 막아줍니다. 태양광으로 전기차를 충전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알아서 척척 충전을 해주는 기술도 공개됐습니다. So it's good to see that advancement, and hopefully, it helps push forward the automotive or autonomous driving here in the future.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신기한 기술들이 어느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가 또다시 왕실 내부 이야기를 폭로했습니다. 이 형인 윌리엄 왕세자에게 4년 전에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곧 출간될 자서전에 담긴 내용인데 해리 왕자는 책 계약으로만 255억을 벌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출간돼 해리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 왕가의 차남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해리 왕자는 이 책에서 형인 윌리엄 왕세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019년 윌리엄 왕세자가 해리 왕자의 부인 메건 마클에 대해 무례하다고 해 말싸움이 벌어졌고 해리 왕자의 옷깃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이때 해리 왕자는 깨진 개밥 그릇 파편에 몸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There has always been this competition between us. 또 아버지 찰스 3세와 불륜 관계였던 커밀라 왕비의 결혼을 반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2018년 배우 메건 마클과의 결혼 후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한 해리 왕자는 가족 불화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Surely you sort it out within the family, but you want the whole world to know your dirty laundry? Really? What I am aware of is that you've got Harry and Meghan who are making tens of millions of pounds washing their dirty laundry, their family laundry in public. 해리 왕자는 스페어를 포함한 책 4권의 출판 계약금으로 2천만 달러, 우리 돈 255억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멕시코의 마약왕인 엘차포의 아들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두목을 지키려고 총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차량에 불까지 지르면서 도심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밤하늘에서 총탄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무장한 군이 차들이 달리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총격전을 벌입니다. 도로 위 버스와 트럭들은 폭격을 맞은 듯 검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거리에 널브러진 시신과 부상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멕시코 당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밀매 조직의 수장 오비디오 구스만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진 겁니다. 멕시코의 전설적 마약왕 엘차포의 아들인 구스만을 지키기 위해 조직원들은 사실상 도시 전체를 봉쇄하며 항전했습니다. 오비디오 구스만은 3년 전에도 체포됐었지만 유혈 사태를 일으킨 끝에 석방됐던 만큼 저항은 격렬했습니다. 건물과 차량에 불을 지르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경찰관 1명이 숨졌고 보안 요원 6명이 다쳤습니다. 민간 항공기에도 총탄을 퍼부어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군, 방위대 약 900명이 작전을 이어간 끝에 구스만은 결국 생포됐습니다. Cabe hacer mención que esta detención representa un golpe contundente a la cúpula del poder del cártel del Pacífico. 이번 체포 작전은 다음 주 열리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정상회의를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마약, 펜타닐의 주요 공급처를 일망타진하면서 미국의 비위 맞추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미국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텐트촌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 코앞에도 생겼는데요.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살인적인 주거 비용에 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겁니다. 세계를 가다 워싱턴에서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도로로 둘러싸인 도심의 한 공원.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텐트 수십 개가 빼곡히 세워져 있습니다. 텐트 주변에는 쇼핑카트부터 용도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백악관에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워싱턴 DC의 상징인 백악관이 코앞이지만 이렇게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늦은 밤 기차역 인근의 한 인도는 아예 텐트들이 점령했습니다. 워싱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고가도로 아래에는 텐트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고 밖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도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텐트촌과 노숙자들이 넘쳐나면서 백악관은 2025년까지 노숙자를 25% 줄이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팬데믹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덩달아 뛴 임대료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몬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 주거비는 1년 전과 비교해 7.1%나 올랐습니다. 워싱턴 DC의 방 한 칸짜리 아파트 월세는 우리 돈 250만 원, 뉴욕 맨해튼의 경우는 500만 원이 넘습니다. 살인적인 주거 비용에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Yeah,
so I mean, a lot of people, I even know some people who are moving back into their homes with their parents. Yeah, it's just because it's so high. So the cost of living is just getting extremely high. So most people are just trying to save money, and staying with their parents is just the best idea at the point. So I would say if you come to Washington D.C., try to look for roommates, people you can live with, and that's the best recommendation I would do because how much you're going to spend is going to be less. Yeah. 올해 연방 하원의원이 된 25살 맥스웰 프로스트도 워싱턴 DC의 월세방을 구하지 못해 얹혀 살아야 할 처지라고 호소했습니다. 치솟는 물가가 미국 서민들의 기본 생활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배구여제 김연경이 소속팀인 흥국생명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독 경질과 구단의 월권 논란 때문인데요. 구단은 새 사령탑을 선임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배구여제 김연경을 앞세워 리그 2위를 달리던 흥국생명. 그런데 권순찬 감독과 김여일 단장이 지난 2일 전격 경질됐습니다. 배구계에선 이들이 선수 기용 문제로 다투다 함께 물러났다고 전해집니다. 구단 측의 해명은 논란만 더 키웠습니다. 김연경과 옐레나의 투입 위치를 놓고 대립은 있었지만 선수 기용에 개입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수 배치도 감독의 권한입니다.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순항 중인 감독을 경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든 이유입니다. 김연경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선수 기용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구단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 진 적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팬들은 구단의 월권을 꼬집는 트럭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위기의 흥국생명은 새 감독으로 과거 수석 코치를 지낸 김기중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선수 비용이라든가 작전권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감독한테 위임을 한다는 협답을 받았고 바람잘 날이 없는 흥국생명이 사령탑 교체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주말맞아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눈과 먼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종일 가득했던 먼지에 내일은 황사까지 더해져서 뿌연 하늘은 계속되겠습니다. 또 눈과 비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지수 전체적으로 나쁨 단계에서 특히 서쪽 지역과 이 경북은 그 이상으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내릴 눈의 양을 보면 경기 동부와 강원은 최대 8cm로 예상되고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에도 밤사이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최대 5cm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동서로 나뉘어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 아침 기온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합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 5도 등 비교적 포근한 겨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인들 말입니다. 참사 당일 늑장 출동한 용산서장에게 압사라는 단어를 왜 못 들었냐 묻자 흘러가는 무전인 줄 알았다고 했죠. 용산 부구청장은 참사를 예상 못한 이유로 한두 명만 다칠 걸로 예상했다고 답했습니다. 박형 용산구청장은 비상대책회의를 안 해놓고 왜 했다고 했냐 지적하자 실무진의 실수라면서 책임을 떠넘겼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참사 책임자들의 책임 수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